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상엽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달라진 노동환경 사례별 인사 노무 실무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첫 강으로 일단은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기 전에 최근에 변경된 주요 인사 노무 제도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노동관계 법령 바뀐 것부터 보고 이제 우리나라의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외에 최근에 이제 노동청 같은 곳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노사 분쟁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저임금 변경. 최저임금이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부터 관심이 많아졌죠. 우리 회사 또는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제 가장 낮은 임금을 결정을 할 때 최저임금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많이들 이제 임금을 정하고 계십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9,860원입니다. 9,860원이고 최저임금 고시를 보시면은 월 환산액도 병기해서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환산액 206만 740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월 환산액 관련해서 이제 문의가 많으신데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 앞서서 9,860원이었죠. 9,860원, 60원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를 곱해서 산정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렵죠. 내용을 좀 보시면은 최저임금 9,860원에 1개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서 209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09시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일단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산 방식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판례를 통해서 정립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단 노사 간에 이제 합의로 해서 월급에 대한 시간을 구할 때 서로 통용돼서 쓰고 있는 시간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막상 법정 분쟁으로 가더라도 크게 이견은 없어요. 월급제 근로자. 저게 어떻게 해서 나온 시간이냐면 우리 법정 근로 시간이 일주 40시간이 한도죠. 그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인 40시간을 모두 근무한다는 근로자를 전제로 할 때 그때 1일에 유급 주휴 시간을 줘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주휴 시간은 8시간이 한도입니다. 이거 이제 유급 주휴일은 뒤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자, 40시간에 8시간. 40시간을 근무하면은 8시간을 유급으로 줘야 되니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일주 동안 줘야 될 시간이 몇 시간이죠? 유급으로 48시간이 되죠. 그래서 여기 48시간. 그리고 1년이 365일이죠. 물론 366일인 경우도 있지만 365일이라가 보편적이니까 365일이라고 할 때 그거를 7일로 나누면 52주가 조금 넘어요. 1년이. 거기서 그거를 또 12개월로 분할하면 뭐가 돼요? 월 평균 주수가 나오죠. 이 결과값을 이제 그 인사 담당자님들마다 뭐 다양하게 씁니다. 뭐 4.3주, 4.4주, 4.345주 뭐 다양하게 쓰고 계시는데 이 외에도 뭐 4.5, 뭐 3.5주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 값을 여기다 곱했을 때 208점하고 소수점으로 나와요.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려서 209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즉 209시간은 뭐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 한 달 개근해서 근무를 했을 때 사용자가 유급으로 지급해야 될 평균적인 시간이죠. 여기다 뭘 곱했어요? 그 올해의 최저임금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러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를 보면은 일단 사업장 기준에서는 근로자 1명 이상이기만 하면 최저임금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그리고 이제 선원법 적용받는 선원 여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다 최저임금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규직, 비정규직, 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다양한 이제 근로자 형태, 근로자 유형이 있는데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만 된다면 최저임금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외적으로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2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뭐 보통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에서 장애인들 고용해서 이제 제조 상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받아서 낮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최저임금의 적용 예외도 살펴보겠습니다. 예외. 즉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그 예외는 요 하나 있어요.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이 가능하다. 우리 앞서서 봤었던 그 최저임금 있죠? 거기에 10% 감액된 임금을 주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죠. 무조건 3개월 수습으로 뽑은 다음에 최저임금 감액을 해서 지급하고 계약 종료. 그래서 법에서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수습 사용 중이다 하더라도 감액 적용 불가 사유를 이제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을 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무조건 1년 이상은 채용해야 돼요. 1년을 하든 1년 이상을 채용하든 그렇게 했을 때 요 위에 수습 감액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먼저 퇴사를 해버렸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계약이 그렇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때도 감액 적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년 이상으로 하고 수습 기간도 설정을 했다고 치더라도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단순 노무 종사자 보면은 한국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이제 찾아보시면 상세히 보실 수 있어요. 되게 많아요. 밑에 종류. 근데 거기에 대목차, 중목차까지만 보면은 이제 건설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다 단순 노무직이죠. 예. 이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에는 오자마자 100% 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직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임금은 감액 없이 다 지급을 해라. 이런 의미예요. 거꾸로 감액을 할 수 있었다는 건 1년 이상 뽑고 어느 정도 숙련이 필요해서 그 숙련되는 기간 동안에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 조항을 적용해라.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무엇이냐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 볼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그리고 매월 지급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전부 산입이 돼요. 이제 인사노무 담당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 가와 나에 있는 요 항목들이 점점 조금씩 최저임금으로 산입이 되고 있었던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2024년부터는 전액이 삽입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우리 이제 혹시나 식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잡아서 지급을 하고 계시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식비까지도 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최저임금 우리 사업장 위반했나 안 했나 보실 때는 어떻게 본다? 일단은 기본급부터 보세요. 기본급부터 보셔서 최저임금 위반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더 보실 건 없어요. 그런데 기본급이 좀 적네, 최저임금보다 적네라고 할 때는 혹시 매월 지급되는 이러한 수당들이 있는지 딱 보신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산을 해서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은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어야 돼요.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월 생활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매월 1회 이상 더 넘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주는 거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금 아래의 내용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요. 첫 번째, 통화 외에 현물로 준 것. 현물로 지급하는 거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과 가산임금. 이건 뭐예요? 이미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거잖아요. 초과해서 근무했는데 그것까지 합산을 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한다? 그거 안 된다는 의미고요. 연차, 유급휴가 다 사용하지 못해서 지급하는 수당 있죠? 그 수당도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고요. 법정 주의를 제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요거 같은 거는 이제 유급휴일에 그 수당을 지급을 하더라도 요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건데 월급제 근로자한테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급휴일이 있을 때 월급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빼서 지급을 하고 또 유급휴일 수당을 넣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 받기로 한 근로계약, 이거는 그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정한 임금 부분만 무효고요. 그 무효가 된 부분은 어떻게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처벌이 강해요. 3년 이상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주제로 오면 4대 보험 요율이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근데 요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올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동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매년 1월 1일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연중에도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서 이 보험료를 바뀌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장기요양보험료, 이 건강보험료에서 떼는 거죠. 이 장기요양보험료만 1.09% 인상되었다. 1월 1일부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독특하게 바뀐 게 있는데요. 고용산재보험 월별 보험료의 월 단위 부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 1월 1일부터는 기존 월별 보험료의 일할 계산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래서 종전에는 월 중도 입사자라 하더라도 일할 계산에서 부과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방식이 월 중도 입사자, 매월 1일 입사자 말고 2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그 달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 달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제 이걸부터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 밑에 실무 포인트를 보시면요. 같이 볼게요. 월 중간에 입사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달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어떻게 해요? 재정산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재정산을 안 한다고 하면은 첫 달에 중도입사자 같은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기는 하겠죠. 근데 어차피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실제 소득액 전액에 대해서 부과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가 입사한 달부터 발생한 월 보수에 고용보험 요율을 곱해서 매월 임금 공제하는 사업장, 그러니까 요율 공제하시는 사업장 있죠, 기존에. 그런 데는 그냥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유지하셔도 되고, 근로자분이 첫 달 왜 뗐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퇴사하실 때 그때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는 요율대로 공제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는 고지 금액대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첫 달 떼면 필요가 없죠. 왜냐면 고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떼지 말고요. 단 보수총액 정산 이전, 이제 전년도 거를 올해 3월 15일까지 이제 하잖아요. 그 보수총액 정산 이전에 만약 중도 퇴사해 버린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음 입사한 달의 보수까지 반영한 고용보험료로 퇴직 정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입사를 해버리면은 첫 달에 안 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보험료, 그 당시 보험료 적용해서 그거를 퇴사하는 월에 정산을 해서 마감해 주셔야 돼요. 고지 금액대로 하시는 경우에는. 참고로 일할 계산 규정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월 중간 입사한 후 당월에 퇴사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다르게 발생한 보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공제를 해야 돼요. 예전과 동일하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바뀐 거는 많이 없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DB형 퇴직연금제도 재정 안정화 계획서 작성 의무가 폐지. 이제 작성을 하게 했었는데 이제 의무가 실효성이 없다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한 장짜리에서 약식으로 이렇게 쓰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크게 실효성이 없어서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단 여전히 최소 적립금 미달 시에는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롭게 바뀐 인사노무제도 그리고 정부 정책을 좀 볼게요. 그 첫 번째로 6+6 부모 육아 휴직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확대 적용한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200에서 450만 원까지 준다예요. 즉, 내 보수와 상관없이 그냥 준다는 게 아니고 내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기존에 그냥 혼자 육아휴직 쓰면 어떻게 돼요? 본인 통상임금의 80%, 상한은 150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주고 있잖아요. 주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18개월 이내에 쓴다. 단 6 플러스 6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같이 다 동시에 쓸 필요는 없어요. 이제 18개월 이내에 따로따로 순차적으로 써도 되는데,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빠는 3개월, 엄마는 4개월 썼다. 그러면 앞에 3개월씩은 서로 같이 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줄 때는 이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200만 원, 그리고 2개월 차 되면은 25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150, 150이 아니고 200, 250만 원, 300만 원인데 다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의 통상임금이 일단 100% 한 게 요 금액은 넘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는 거고, 교재 보시면 밑에 이제 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제 1개월부터 6개월까지니까는 쭉 해놓으면 되는데 거기는 3개월 단위로 해놨습니다. 이제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지급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본인 근로자의 100%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최대 한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고용노동부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이제 모성보호 쪽에 더 많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요. 그래서 저출산 극복이라든지 그런 대응 방안으로 이렇게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보다 이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건데요. 그 외에 이제 사업주한테도 많은 이제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서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장려금이긴 해요. 기존에 있던 장려금인데 뭐까지 추가가 되냐면 실근로시간 단축까지.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원래 그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감축되는 시간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금을 줬었는데 이게 바뀌는 거는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제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려금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인원 수도 확인은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20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이 그거를 단축하더라도 장려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확대 적용이죠. 세 번째,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이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가 되죠. 그리고 장애인 고용 계획 및 실시 상황 제출 의무가 있는데 이게 완화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 시행. 그래서 최근에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지금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이 확대 적용됐어요. 여전히.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돼요. 이 말은 5인 이상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중대재해는 이제 기존의 산재 사건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용이 뭐냐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요 세 가지. 요게 중대산업재해예요. 그래서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최고 의사결정권자까지 처벌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되든 되지 않든 간에 이렇게 산재가 발생했을 때는 여전히 이거에 따른 보상 그리고 책임은 존재한다. 단 처벌을 좀 더 확대 그리고 처벌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사망사고 발생했을 때 형이 되게 강하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대해서는 50억 이하의 벌금.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이 상당히 강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기존의 산재 제도에서 바뀐 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생하는 다양한 노사 분쟁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내정과 손해배상 제목은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고용을 하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언제부터 출근을 해라까지 확정 통보까지 했는데 갑자기 뭐 회사의 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을 좀 보면요. 일단은 법원에서는 이 경우에 회사에 규책 사유가 있다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씩 보면 채용 내정된 근로자가 여기서부터 볼게요. 회사는 사업 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을 채용 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 내정된 근로자가 정식 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라고 판시를 했는데 이게 절대 기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규책 사유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뭐 바로 통보했다가 바로 취소를 했거나 하면 손해가 되게 미약하겠죠. 이 계산식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혹시나 이런 일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 판결을 할 수 있는 나름의 그냥 기준은 될 수 있다. 즉 이 기준 내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수록한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셔라라고 해서 수록해 놓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법에서 바로 며칠 이내에 해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근로개시 직전까지, 그러니까 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예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약을 할 때 그때 작성하라고는 하고 있어요. 작성하라고 하고 있고 근로개시 직전까지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긴 한데 와서 출근한 다음에 시간 조금이라도 지나면 이미 지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쓰더라도 뭐 위법하다 이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노동부에서는 단 결과론적으로 쓰지 않았을 때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갑자기 안 썼는데 갑자기 퇴사를 해버려서 못 쓴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쓴 게 맞잖아요.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동일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요거는 이미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우리 회사는 중간에 임금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꼭 써야 되나요? 심지어 우리 회사는 그냥 뭐 연봉 나누기 12개월에서 그 월급만 딱 주고 있습니다. 항목도 없습니다. 이런 회사에도 써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써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법에서 변경했을 때도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딱 하나,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법에서 정한 사항이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 단체협약에서 임금 부분, 그리고 취업규칙에서 뭐 보수기준표 이런 게 있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회사는 이 규정이 개정이 되면은 근로자 요청 시에만 주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개별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재작성하고 교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근로계약서 전체를 무조건 반드시 작성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시거든요. 근데 변경되는 것만 똑 떼서 작성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해놓고 임금 부분만 변경됐다라면 임금 부분만, 뭐 근무 장소가 변경됐다 하면 근무 장소만 해서 언제부터 언제 아니면 언제부터 이렇게 변경된다. 이렇게 별지로 작성해서 기존 근로계약서에 부착해서 보관하시고 근로자한테 교부하시는 거.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장 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대법원에서 최근에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변경 전 일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도 일일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 근로다. 그래서 우리 법정 근로시간 뒤에서 볼 거지만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일주 40시간 휴게시간 제외하고 일주 40시간 일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8시간 넘어가는 이 시간 있잖아요. 요거를 다, 이게 다 연장근로예요. 여전히 연장근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한 시간이 이제 12시간, 일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했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일주 총 근로시간 중 일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일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일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그래서 일주간의 시간을 다
합한 다음에 거기서 삽입시간을 뺀 거예요. 뺀 그 결과값이 12시간 이내면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8시간에서 넘어간 거 다 더해서 12시간 넘어가기만 하면 법 위반 이렇게 봤었는데 변경후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연장수당 계산 방식이 달라지나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연장 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일주 40시간,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건 여전히 동일하나 이 한도 위반을 판단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겠다. 왜냐하면 법 조항이 다르니까 해석을 굳이 같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었고요. 노동부도요, 이에 따라서 기존 행정해석을 같이 변경을 해줬어요. 변경을 해줘서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에 노동 관련된 이슈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